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영화인의 상상력 어디에서 온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 이제 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이제 듣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찾아본 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상상력하고 사전을 열어봤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실제에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 그게 상상력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옆에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상상력을 키우는데 아주 잘 이용해야 할 세 가지, 그걸 3B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bathroom, 두 번째가 bed, 세 번째가 bu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뭐 이렇게 막 생각한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상상력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어느 분야든지 또는 어느 예술이든지 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상상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초등학교 시간에는 가을철, 겨울철 되면 불조심 포스터 그리고 또 뭐 6.25 시절이 오면 방공 포스터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우연히 제가 그 시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떠올려보고 인터넷으로 봤더니 초등학생들의 포스터가 되게 기상천외하더라고요. 혹시 뭐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불도신 포스터에는 라면 끓이는 그림이에요. 라면 끓이는 냄비의 그림인데 위에다가 라면 먹으려다가 아래쪽에다가 인생 말아 먹었어, 이렇게 써 있는 어떤 아이의 그림도 있었고, 또 방공 포스터 중에 보니까 한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북한 쪽엔 빨간색, 아래쪽에는 파란색, 그리고 옆에 약간 귀신,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지겹다, 그만 통일해라.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는 거죠, 그 학생은. 네, 뭐 그런 포스터도 봤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쫓고 찾고 탐구하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something new 또는 something different를 향한 그런 어떤 그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본 게, 그런 열정 넘친 영화인들 몇 분을 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한국 영화가 뭐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튼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명량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1750만 명의 관객을 지금 동원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000만 명이 넘는 영화가 10번째 영화입니다. 명량이. 그러니까 뭐 굉장한데, 이렇게 그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막 엄청난 관객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끼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열정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영화인들의 열정, 영화인들이 그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를 향한 그런 열정으로만 된 것이냐?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오프닝 렉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중간에 한번 제가 1년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몇 번쯤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이상은 다 보시죠? 한 3번은 가십니까? 극장에? 3번 가시죠? 작년에 그 CGV라는 그 극장 체인 있잖아요. CGV에서 영국의 미디어 리서치 업체인데 그 스크린 다이제스트라는 곳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영화 관람 지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의뢰해서 받아봤는데 2013년에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연소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뺀 그 움직임이 가능한 인구 대비 한국이 1년간 2013년에 4.12편을 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2위가 미국입니다. 3.88편,
3위 호주 3.75편. 그러니까 지금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참 영화 열심히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많이 우리가 1년에 4.12편을 보는데 한국 영화를 2012년, 13년 올해까지도 아마 한국 영화 전체 관객 수는 한국 영화를 보는 관객 수는 한 1억 명이 넘습니다. 1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한국 영화의 힘을, 한국 영화의 그 열정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인물은 박찬욱이라는 감독입니다. 올드보이는 다 보셨나요? 네, 역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한 편이 됐으니까. 박찬욱 감독이 그 올드보이를 통해서, 또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영화를 흔히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세 편의 영화 DVD가 필수 소장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세계적인 감독, 뭐 칸느 영화제에서 무슨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무슨 베를린 영화제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걸 떠나서 아무튼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 감독이 되어 있는 박찬욱 감독. 작년에는 미국 영화계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좀 연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스토커라는 니콜 키드만이라는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미국에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걸 거꾸로 우리가 수입해서 봤죠. 박찬욱 감독이 처음 굉장히 그 서강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강대학교 그 영화 모임, 영화 동아리에서 아주 선두주자로 쟤는 틀림없이 좋은 감독이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그런 바램과 뭐 기대를 안고 92년인가에 첫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28, 9 나이에. 아무도 보신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다른 해가 꾸는 꿈. 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화는 그 공동경비구역 JSA가 2000년에 나왔으니까 8년, 9년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생활은 해야 하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뭐 영화 비평 뭐 이런 칼럼들을 신문, 잡지 뭐 5만 대다 쓰고 이제 살았죠. 자기는 열심히 그 잡기를 썼고 와이프는 열심히 가계부를 썼다. 뭐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웃으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썼던 시나리오 중에 한 편이 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그 영화는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설사 안 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럴 때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통해서 박찬욱 감독은 새로운 감독이 됩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는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아까 그 영화를 제작할 땐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제작사가 쫄딱 망했겠지요, 당연히 그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8년 9년 만에 공동경비구역 JSA가 작품으로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이제 박찬욱 감독의 지위가 많이 달라져서 저마다 박찬욱 감독하고 영화를 하고 싶어 하던 시절에 박찬욱 감독은 자기가 첫 번째 영화를 할 때 자기를 믿고 제작해줬던 그 제작자를 찾아갑니다. 그 제작자는 망해서 사실 그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고 싶다. 그래서 다음 영화를 당신하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자하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망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운명이라는 게 정말 일부러 찾아가서 장사 잘하고 이제 그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이 빚 갚겠다고 하면서 만들어서 복수는 나의 것을 또 한 번 그냥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도 제작자는 정말 다행히 투자 배급사에 뭐 이게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아주 심한 피해를 본 건 아닙니다만
그 둘의 인연은 지금도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수 3부작이 시작이 됐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또 2년 뒤에 올드보이, 또 2년 뒤에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영화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박찬욱 감독이 이제 이렇게 그 랩디션이 자리를 잡고 이제 자기 좀 한해지고 그러니까 많은 영화하는 후학들 또는 지망생들 이런 사람들 앞에 설 자리가 많아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 박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찬란한 디지털 시대에 돈 없고 백 없고 스펙 없다고 영화 만들기 힘들다고 불평해서 되겠냐. 그런 정신 상태면 아예 지금 그만둬라. 지금 당장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이야기 동영상이라도 만들어라. 그 이야기가 많은 그 영화 후학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죠. 저 다음으로 얘기할 사람이 이제 이준익 감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박찬욱 감독보다 나이는 위입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이 좀 전에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일찌감치 오래전에 이미 들었던지, 이준익 감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의 남자, 역시 1000만 명이 넘는 영화를 했죠. 또 저기 그림에 나옵니다. 황산벌, 라디오스타, 즐거운 인생, 이런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죠. 이준익 감독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극장 간판적인 출신 감독입니다. 이 양반은 영화 연출 공부도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그런 그 취미와 재주가 있어서 세종대학 동양학관과를 입학을 했으나 학비가 없어서 한 학기 만에 중퇴를 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온갖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하고의 인연은 제가 당시에 잡지사 기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잡지사에 미술부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이준익 감독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르고 조그마한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월간지는 매달 한 번씩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굉장히 편집 구간이 바쁘죠. 미술부에서는 끊임없이 사파를 그려야 됩니다. 그 기사들 속에 들어갈 사파들을. 하룻밤 사이에 200컷, 300컷을 그려내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생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말랐거든요. 생긴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때 영화 얘기를 한참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같이 그때 잡지사에 기자로 있던 후배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영화 평론가 정성일이라는 친구가 저희 후배로 기자로 있었고, 또 이문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제국 호텔 같은 시인을 쓴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죠. 또 영화 감독이 나중에 냈던 어떤 이세령이라는 시인도 있었고. 저희들은 마감이 끝나면 정말 만 48시간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만 48시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마감이 끝나면 사실은 한 월간지는 한 열흘 정도는 거의 사실 일이 없습니다. 아니, 만 48시간 술을 먹으면서 그 당시 무슨 얘기를 저희들이 했겠어요. 다 영화는 이렇고 저 영화는 이렇고 이걸로 이틀을 샜죠. 그러던 이준익 감독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서울극장이라는 곳에 극장 간판 그리는 그걸 취직을 해서 거기서 극장 간판을 그리다가, 극장 간판을 그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극장 간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문 광고에 영화 광고가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모두 영화 광고는 신문에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에 있었는데, 극장 간판 그리는 사람이 신문 광고 도안도 그려요. 그러니까 이 광고 도안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적당히 영화에 대한 카피 이렇게 좀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재미를 느낀 이 이준익 감독이 당시 그 서울극장 사장한테 나홀로 집에라는 그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아주 어린 배우가 나와서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가족 영화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우리나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거 돈 안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문 닫은 백화점 안에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 도둑든 저 백화점의 도둑들을 마침 백화점에 저 쇼핑하러 갔다가 애들끼리 장난하다가 문이 닫혀서 못 나오게 된 어린아이들이 밤새 그 도둑들과 아무튼 씨름을 하다가 도둑들을 잡는 이야기. 얼마나 괜찮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만 한 서너 시간 동안 온갖 의태어와 의성어를 써가면서 본인이 연기하면서 그 서울극장 사장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 서울극장 사장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굉장히 꼼꼼하고 계산적인 분이신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야, 너 진짜 돈 안 들지? 그 정도면 찍을 수 있지? 이준익 감독 생각에는 백화점 문 닫고 찍으면 돈 안 들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자, 그럼 내가 그만큼만 돈을 댄다. 네가 찍어라. 그래서 영화라고는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약 보름 뒤에 정말 지금 강남에 있는 유포화 백화점 문 닫으면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 3주 만에 끝났을 겁니다, 촬영이. 3주 만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촬영 술도 모르고 이렇게 영화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가능했겠죠, 그게. 그렇게 영화를 찍었어요. 아까 박찬욱 감독이 뭐 하냐, 나가서 찍어라. 그 사람이 그때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드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워낙 제작비를 안 들인 영화이기 때문에 서울극장 사장이 손해는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일주일도 개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준익 감독은 다시는 이 영화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는 영화 감독 되겠다고 이렇게 망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이제 영화 수입, 외국 영화 수입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외국 영화를 수입하다 보면 극장에 걸기 전에 외국에서 가져온 영화는 2시간 반입니다. 러닝 타임이. 그런데 극장에서는 야, 이거 한 2시간짜리로 해서 6회 상영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어떻게 어디서 잘라내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편집, 이 커트를 내서 2시간 30분짜리를 2시간으로 맞추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거를 여러 해 동안 하면서, 이 이준익 감독은 영화를 외우기 시작했대요. 영화의 첫 장면부터 끝나는 장면까지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컷으로 외우는 거예요. 보통 2시간 정도 영화라면 감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000커트에서 한 1300커트 사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영화를 1000커트, 1300커트를 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이 저절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처음으로 한 영화가 황산벌인데, 황산벌이라는 영화는 본인이 감독하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갖고 온 작품을 관심이 있어서 어느 투자사에게 한번 이거 영화 해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투자사도 재밌네. 아시겠지만 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질펀하게 나오는 백제 계백 장군과 신라 김유신 장군의 그 액션 코미디 터치로 그려진 영화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6개월, 8개월이 지나도록 감독이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시나리오로 보면 되게 장난스럽거든요. 경상도 욕, 전라도 욕, 이것만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안 구해져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터에 이준익 감독이 그 투자사에 찾아가서 그러면 내가 한번 찍어볼까요? 얼마나 웃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고서 한 달 정도 당시 기억으로 그 투자사는 그 시네마스피스 아까 얘기했던 강호석 감독이었는데 한 달 정도 이 사람이 그 황산벌의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를 만화 폰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겠다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투자사에게 갖다 줬더니 그걸 쭉 훑어본 투자사 대표였던 강호석 감독이 이게 지금 되잖아. 그래서 찍은 게 황산벌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완성된 영화와 이준익 감독이 만화 폰티로 그려낸 그 폰티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산벌은 제법 규모가 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편집이라든지 믹싱이라든지 하는 후반 작업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 커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찍은 걸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그렇게 훈련해서 영화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뒤로 계속해서 만들어낸 영화를 보시다시피 뭐 왕의 남자라든지 무슨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하고 가까워졌죠. 이준익 감독에게 독특한 점은 이준익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들이 흔히 그 흥행이 된다고 하는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영화들이 되게 10대, 20대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좀 영화를 기억할 때마다 안타깝죠. 이거 젊은 애들이 볼까? 저희도 항상 그럽니다. 영화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면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겠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건데 이준익 감독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뭐 황산벌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한 것들 이 영화가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거꾸로 소통을 좀 가능하게 하려면 영화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준익 감독은 그 후에 줄곧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영화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 또는 50대 저 즐거운 인생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은퇴한 우리 저 40대, 50대 가장들의 그 영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그 소통의 어떤 통로로 영화가 기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해 혹시 그 베를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베를린? 예. 많이들 보셨죠? 왜냐하면 한 800만 명 들었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를린이라는 영화는 유승환 감독이 만들었어요. 유승환 감독의 동생은 유승범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두 형제는 충남 온양에서 자랐어요. 나고 자랐어요. 이 친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준익 감독처럼 학력이 너무 짧습니다. 그 상상력이라는 게 무슨 학습이나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 모두에 들었던 것처럼 뭐 스펙 얘기할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고 유승환 감독은 동생은 형이 7살 차이가 나는데 너 올라와. 그래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둘이 영화 한다고.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유승환 감독이 5살 때, 7살 때 아무튼 성룡 영화, 이소룡 영화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흥후 범법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범법 소년으로 그 유승환 감독이 이제 자라났죠. 뭐 그 홍콩 영화만 하면 가서 그냥 뭐 매일 극장에 살고 흉내내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올라와서 영화 한다고 그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7살 차이가 나는 동생한테 너도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그 뭐 이를테면 흉내낸다면서 아니 15살짜리가 7살짜리하고 같이 하면 동생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유승범 군은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대요. 어렸을 때 형한테 그 대련을 빙자해서 형이 올라오라면 올라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올라와서 유승환 감독이 영화를 독학했거든요. 그 사람도 뭐 필름 워크샵 같은 데 나가서 동아리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돈 조금 생길 때마다 단편 영화를 조그맣게 하나씩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찍고 또 이제 다른 일 하다가 돈 생기면 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찍은 단편 영화 4개를 모아서 2000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저기 나옵니다만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이름으로 4편의 단편 영화를 오니버스로 만들어서 내놨는데 저게 정말 그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승환이 누구지? 진짜 요즘 말로 듣보잡이거든요. 전혀 그 이력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이런 더군다나 그 동생 제가 길게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저 두 형제는 유승환 감독은 자기가 연출도 하지만 자기가 만드는 영화에 다 출연합니다. 동생과 함께. 베를린에만 안 나왔다. 사실은 나왔어요. 사실은 작은 역할을 했는데 편집해서 자기 잘랐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영화에 동생과 함께 출연하면서 이렇게 그 영화 열정을 계속 일구고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맵시 있게 말씀을 못 전해서 죄송한데요. 시간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다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가고 김항배 교수님한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